1962년 미국 중서부 야심만만한 젊은 투자자가 무너져가는 한 기업을 노립니다. 그는 이 회사를 쪼개서 팔아치우려 했죠. 하지만 이 거래는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 내린 한 번의 결정이 그를 수렁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쓸모없는 섬유회사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패가 60년 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를 탄생시킵니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샘본 맵 컴퍼니는 보험회사들에게 정밀한 도시 지도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GPS가 없던 시절 전력선과 상하수도관, 도로망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는 보험회사들이 위험을 분석하는 데 필수였죠. 하지만 업계가 통폐합되면서 고객이 줄어들었고 주가는 장부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버핏은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청산하면 주당 $65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거의 위험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죠. 문제는 단 하나, 이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이사회 자리를 차지해야 했고, 그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버핏은 이 투자가 확실하다고 믿었기에 가족 전체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모,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돈을 모았죠. 6개월 뒤 그는 이사로 선출됐고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자산 청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은 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사들은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죠. 그저 회사 자원을 빼먹는 기생충들이었습니다. 버핏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멘토 벤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어기고 샘본 주식을 더 매수했습니다. 회사를 장악한 뒤 이사회로 돌아가 통보했죠. 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해고하겠다고요. 이사들은 굴복했고 버핏은 45% 수익을 챙기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60년간 그는 투자업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워런 버핏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공한 식료품점을 운영했고 아버지는 증권중개인으로 괜찮은 돈을 벌었죠. 하지만 버핏이 2살 때 대공황이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폭락으로 재산을 다 잃었지만 빠르게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이 투기 주식으로 재산을 날렸으니 이제는 안전한 주식을 팔면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워드는 고객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신중한 중개인으로 명성을 쌓았고 그의 정직하고 원칙적인 태도는 어린 워런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핏은 아버지를 영웅으로 여겼죠. 아버지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고 실수를 해도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어머니 레일라에게서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레일라는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었고 자주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공개 석상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워런과 여동생을 언어폭력으로 학대했죠.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존재인데 끊임없이 비난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수치심을 준다면 아이의 세계관과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의 공격은 어린 워런을 겁에 질리고 움츠러든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표와 병뚜껑을 모으며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물건을 분류하고 세는 일은 그에게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줬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되자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를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워드 버핏이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가족은 워싱턴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워런은 점점 반항적으로 변했죠. 아버지는 의원 업무에 매달렸고 어머니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워런은 학교를 빼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프공을 훔치고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개입했습니다. 하워드는 아들에게 말했죠. 너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실망했다는 사실에 워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뉴욕 여행 중 아버지는 워런을 골드만삭스의 선임 파트너 시드니 와인버그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만남은 워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는 와인버그처럼 되고 싶었고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문 배달과 핀볼 기계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경마 베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버핏은 $5,000를 모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50,000쯤 되는 돈이었죠. 대학은 건너뛰려 했지만 아버지의 설득으로 와튼 경영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데이비드 도드를 만났고 도드는 그를 공동 저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컬럼비아대 교수로 가치 투자라는 기법을 개척한 인물이었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투기로 인한 재앙을 목격한 뒤 그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냈죠.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의 지능으로 상쇄되고 그들이 아는 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을 오래전부터 흠모했고 그레이엄 역시 버핏의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버핏은 컬럼비아 MBA 과정에 등록했고 그레이엄의 투자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은 시가뭉치 같은 회사를 찾는 거였죠. 형편없는 회사지만 워낙 싸게 팔려서 마지막 한 모금은 공짜로 빨 수 있는 그런 회사 말입니다. 그레이엄 뉴먼에서 일하며 버핏은 투자 기술을 갈고 닦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돈을 불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가 가진 돈은 19,000달러, 지금 가치로 20만 달러쯤이었죠. 그리고 완벽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로구드는 브루클린의 초콜릿 제조사였습니다. 코코아 원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회사는 대량의 코코아 원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문제는 시장가로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벤 그레이엄은 거래 파트너를 찾았고 제2 프리츠커라는 투자자가 천재적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주주들에게 코코아 원두를 주식과 교환해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프리츠커는 지배 지분을 확보할 만큼 주식을 사들이고 시장가보다 2달러 높은 가격으로 원두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바로 기회를 알아챘습니다. 주당 34달러의 주식을 사서 36달러어치 원두로 바꾼 뒤 선물 계약으로 가격 변동을 해지하면 위험 없이 주당 2달러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레이엄은 빠른 돈을 벌 방법을 찾았지만 제자 버핏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리츠커가 2달러를 더 주면서까지 주식을 모으려 한다는 건 로구드가 훌륭한 회사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전략과 달리 자기 자산의 75%를 로구드에 쏟아부었죠. 프리츠커가 틀리면 버핏은 돈뿐 아니라 회사와 멘토 앞에서의 명성까지 잃을 판이었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미국 경제는 더욱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돈을 버는 기회가 넘쳐났고 금융업계도 그 혜택을 누렸죠. 버핏은 30세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한 주식에 몰빵한 그의 베팅은 성공했습니다. 로구드 주가는 36달러에서 85달러로 치솟았고 버핏은 13,000달러 넘는 순수익을 거뒀습니다. 2022년 기준 14만 4천 달러쯤 되는 금액이죠. 버핏은 그레이엄의 추종자였지만 모방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본질을 너무 잘 이해한 나머지 때로는 멘토의 생각을 거스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레이엄은 버핏의 성과에 감탄하며 그를 빠르게 승진시켰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부와 지위에 만족했고 곧 파트너가 될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버핏이 파트너가 되려던 찰나 그레이엄이 은퇴하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레이엄은 평생 쓸 만큼 벌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여자와 미술 같은 다른 관심사에 시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버핏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 경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경력으로는 월스트리트에서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버핏은 상상도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26세 나이에 뉴욕을 떠나 고향 오마하로 돌아가 자기 회사를 차린 겁니다. 가족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냐고 묻자 버핏은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레이엄의 도움으로 많은 부유한 투자자들을 소개받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죠. 이제 필요한 건 큰 아이디어뿐이었습니다. 버핏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다른 투자자들이 갖지 못한 우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그는 핑크시트에 실린 회사들을 좋아했죠.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이 회사들은 대부분 사기였지만 버핏은 그 속에 금덩이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네브래스카의 내셔널 아메리칸이라는 보험회사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처럼 이 회사도 처음엔 사기로 시작했지만
오랜 법적 분쟁과 경영진 교체를 거쳐 합법적인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주주들 대부분은 농부였고 회사가 변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그들은 자기 주식이 여전히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주식 가치를 최소 주당 $100로 보았습니다. 버핏과 팀원들은 직접 농부들을 찾아다니며 주식을 샀습니다. 때로는 원래 가치의 30% 가격에 샀고 농부들은 주식이 돈이 된다는 사실에 그저 기뻐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아간 덕분에 버핏 파트너십은 처음 5년간 연 100% 수익을 냈습니다. 1962년까지 버핏 파트너십은 $720만 규모로 성장했고 그레이엄 뉴먼보다 커졌습니다. 32세에 버핏은 금융 거물이 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다음 투자가 인생 최대의 도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핏의 초기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보를 찾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전략으로 버핏은 다음 시가뭉치 회사를 찾았고 잊혀진 풍차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댐스터 밀은 네브래스카 베아트리스의 가족 경영 회사로 풍차와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죠. 버핏은 이 회사가 물리적 자산은 많은데 사업 실적은 형편없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주가는 $18인데 장부 가치는 $72였습니다. 버핏은 지배지분을 확보할 만큼 주식을 샀지만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한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댐스터 경영진은 경기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죠.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도 계속 부품을 사들이고 풍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 부채가 쌓였고 은행은 재고를 압류하고 회사를 폐쇄할 준비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파트너십 자본의 5분의 1을 이 회사에 쏟아부었거든요. 회사가 파산하면 전부 날리고 금융제국의 꿈도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투자를 살리려면 자원과 강단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고 버핏은 딱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찰리 멍거였습니다. 멍거는 캘리포니아의 유명 변호사이자 신진 투자자로 재정적 성공을 꿈꾸던 인물이었죠. 버핏은 멍거에게 풍차 회사를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멍거는 동료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멍거가 데려온 사람은 수백 명을 해고하고 장비를 팔고 5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은행 채무를 갚고 사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유혈 사태 끝에 회사는 다시 살아났고 버핏은 이제 다른 매수자에게 팔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핏이 회사를 파산해서 구했지만 그 대가로 베아트리스의 수천 명 삶을 망쳐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했습니다. 버핏이 또 다른 기업 사냥꾼에게 회사를 판다는 소식이 퍼지자 대대적인 분노가 일었죠. 베아트리스 사람들 눈에 버핏은 자기 배만 불리는 무자비한 청산인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금 운동을 벌여 $300만 모았고 댐스터 밀을 버핏에게서 다시 사들였습니다. 버핏이 한 일은 오늘날 액티비스트 투자로 불리지만 당시엔 기업 약탈이라 불렸습니다. 버핏을 괴롭힌 건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이었죠.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버핏은 이 투자로 $200만 벌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그는 천재였지만 버핏 자신은 명성을 회복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투자가 바로 그 기회를 줄 겁니다. 1960년대는 미국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수백만 젊은이들이 미래를 비관했지만 중서부의 한 투자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었죠. 버핏은 망한 회사를 사서 수익성 있게 만들거나 자산을 무자비하게 청산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댐스터 밀 사건 이후 그는 접근법을 제고하게 됐습니다. 항의에 직면한 뒤 버핏은 이제 수익과 함께 명성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금융업계에서 둘을 동시에 챙기기는 어렵지만 곧 그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 대기업으로 성장 중이었고 신용카드 사업 외에도 거대한 수익을 내는 비밀 부서가 있었습니다. 창고 증서 발행 사업이었죠. 대량의 원자재를 보유한 사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돈을 내고 창고를 검수받아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이 과정을 악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두유 탱크 대부분을 바닷물로 채우고 검수관을 속이는 장치를 설치한 겁니다. 이 사기로 그는 더 많은 증서를 발급받았고 수억 달러를 빌려 금융시장에서 도박을 했다가 큰 손실을 봤죠. 사기가 드러나자 은행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수억 달러 손실을 청구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났고 투자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죠.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잘 운영되는 회사로 봤고 시장이 이 작은 위기를 과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회사가 반등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본 은행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죠. 법적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피해자라며 법정 다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 하워드 클라크는 은행들에 6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주기로 했지만 많은 주주들은 비용이 너무 크다며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핏은 입장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클라크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죠.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큰 비용이지만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믿을 수 있는 회사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버핏이 논쟁에서 승리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그는 350만 달러 수익을 냈죠. 버핏의 파트너십은 계속 성장했고 1965년까지 3,700만 달러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과 자신에게 큰 돈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었습니다. 친구 찰리 멍거는 그걸 알고 있었죠. 버핏이 다른 기법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 버리기 힘들었지만 그 방식은 확장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대중을 거스르며 성공을 거뒀기에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집은 이제 다시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죠. 그가 또 다른 망한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버핏에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빠르게 돈 벌 기회로 보였습니다. 형편없이 운영되지만 청산 가능한 자산이 많은 회사였죠. 1962년 처음 버크셔 주식을 샀을 때 이건 북부의 섬유 사업으로 결국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싼 주식이었습니다. 버크셔는 공장을 폐쇄하며 자본을 확보하고 자사주를 매입했죠. 버핏은 또 공개 매수가 있을 거라 보고 주식을 샀고 적당한 수익으로 팔 계획이었습니다. 버핏이 대주주가 될 만큼 주식을 사자 현 사장 시버리 스탠턴은 이를 적대적 인수로 받아들이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미팅에서 시버리는 프리미엄을 얹어 버핏의 주식을 사겠다고 제안했고 가격에 합의했죠. 하지만 시버리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미팅은 버핏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버핏은 격분했습니다. 전에는 인수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그럴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고 버핏은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는 버크셔 주식을 계속 사들이며 회사를 장악하고 시버리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죠. 버핏이 싸움에서 이겼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허한 승리로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망가져 있었죠. 버핏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 미래에 피하려 했죠.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우연이었습니다. 회장이 8분의 1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면 버핏과 버크셔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버핏은 적을 물리쳤지만 대신 쇠락하는 섬유회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교훈을 배울 준비가 됐고 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제국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버핏이 망한 회사로 놀라운 수익을 내는 동안 찰리 멍거는 조용히 자기 투자 펀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금융계의 두 미래 거물은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힘을 합칠 때가 왔습니다.